자,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문 당권 잡으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지 안철수 의원처럼 된다는 얘기인지 좀 아리송한데요.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백목항에서 불어들은 날개짓이 여의도를 흔든다. 뭐 개각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권 이야기까지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먼저 문 당권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게 더블 코트가 돼 있는 걸 보니까 누가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네. 누군가요? 연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죠. 바로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박지원 의원은요. 지금 내년 2월 8일 날 개최가 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인데요. 문재인 의원이 바로 당내 최대 계파인, 최강의 계파인 친노의 수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나오면 당선이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예. 그 주장의 근거를 당권, 대권을 분리하자. 이런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바로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권 대권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야당은 정부를 견제 감시한다고 하면은 양보를 할 때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과정에서 당 대표가 굉장히 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사례가 최근에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가장 높은 차기 대권 후보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약 4개월의 대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 장가 못 간 사람들한테 싱글세 물리는 것도 억울한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 하필 가만히 있는 안철수를 건드리면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들어보면 박지원 의원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는 말은 맞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당대표를 맡아서 이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에 바뀐 당대표만 30명입니다. 네, 그런데 전부 다 어떤 대선이든 총선이든 재보선이든 각종 패배론에 휩싸여서 좋지 않게 조기에 물러났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 대표직 사퇴하고 조용히 지금 물러나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 사례를 들어서 문재인 의원 나오면 상처 크게 입을 테니까 안철수 의원처럼 될 테니까 나오지 말아라. 이거는 문재인 의원도 안철수 의원도 참 두 분 다 참 듣기 거북한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문재인 의원 지금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나올 것처럼 지금 분위기는 상황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안 나오면 박지원 의원 당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문재인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 정세균 의원 이 세 사람이 3강 구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의원이 나오지 않아야 박지원 의원이 승산이 있는 건 맞는 거죠. 예. 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도 참 대단한 분인 게요. 이 자기 선거지 않습니까? 예. 네, 내가 당대표를 나가려고 하는데 참 나를 위해서 누구 나오지 마.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이게 박지원 의원 아니면 참 듣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없는 아마 당원 당규는 없을 겁니다. 이게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라는 거는 대선 1년 전에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인데요. 박지원 의원이 어찌됐건 간에 참 역시 박지원 의원입니다. 이 이슈 파인딩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1년 전이 아니라 3년 전부터 당권 대권 분리 조항 얘기하면서 문재인 의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문재인 의원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오늘 또 마이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를 했네요. 혹시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뭐 조금 더 진전된 바나 이런 것도 혹시 없을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전당대회의 그 룰이 이미 그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기존의 그 룰대로 그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게 그 임하는 것이 또 갈등이나 분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전당대회 출마 거의 결심을 굳혀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지금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분당이 될 거다 이런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죠. 문재인 의원이 다시 친노의 중심으로 당권을 잡으면 다음 대선은 이런 친노 개파주의, 그동안에 답습된 실패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패이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분당의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당에서 신당이 창당이 되려면 기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어느 리더를 중심으로 따라 나가면 2016년 총선에서 내가 배지를 달 수 있다. 당선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중심에 서는 사람이 차기 대권을 끌고 나가서 대권의 전망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비노 주자 중에서 예컨대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앞장을 서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혹은 다른 주자가 있을지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분당 가능성 바로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또 중심에 여론의 중심에 서느냐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안철수 의원 최근에 차를 바꿨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휴지기를 가졌습니다. 그랬죠. 휴지기를 가졌다가 정기국회가 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했죠. 바로 민생과 천착해서 민생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 안에서 그 실내 공간도 넓어서 회의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경유를 쓰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많이 가져도 아주 그 부담이 없는 카니발로 승용차를 바꿨습니다. 원래 타던 차는 제네시스였습니다. 제네시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운동화 끈을 메고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다 뭐 이런 각오를 차량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검은색 제네시스 하면 권위적이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죠. 그래서 좀 더 친근하고 그리고 탈권위 그리고 민생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부터 바꿔야 됐다. 이런 게 바로 안철수 전 대표 측의 그 설명인데요. 원래 이 파란색 카니발은 안철수 전 대표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원래 정치를 시작하면서 타기 시작한 차가 바로 파란색 그 카니발이었죠. 파란색은 안철수 전 대표의 새 정치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색깔로 규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공식 그 국회의원이 되면서 검은색 제네시스를 바꿔 탔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차던 그 제네시스 그 승합차를 불법으로 개조를 했다. 이런 논란에 휘말리게 된 거죠. 네, 카니발이 11인승 차인데요. 현재 규정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 좌석 수를 줄여서 내부에 회의실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당시에는 잘 몰라서 그랬다.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차가 요즘 굉장히 잘 팔려서 저 뉴 카니발 저 차 받으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저 패밀리카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뭐 제네시스라는 어떤 권위적인 이미지보다는 조금 나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어쨌든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두 명을 다 거론을 하면서 일타 쌍피의 효과를 얻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여권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팽목항에서 팽목항 지킴이를 자처하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조금 있으면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그 바람에 지금 개각 얘기가 불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영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습이 끝나는 대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일 저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신 이주영 장관님, 참사 210일을 넘어 장관님께 계속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월호 참사 수색 작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주영 장관의 역할도 이제 다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주영 장관 당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당에서 파악하기는 오진이 그 애초에 이 수습을 끝내고 책임을 빨리 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한 매듭이 지어졌고 또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여의도에 돌아와서 본업인 정치 쪽으로 다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의사가 강하다.
이렇게 당으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주영 장관 어쨌든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또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개각 얘기로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정호원 국무총리도 사실 교체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유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저희가 이렇게 명단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조수진 차장이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그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한꺼번에 지금 계속해서 가능성이 흘러나왔는데요. 예. 가장 제기된 사람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나왔는데요. 예. 이번에도 이제 정점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교체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있고요. 정홍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다시 유임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어떤 집권 3년 차에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가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수색 작업이 종료가 되면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주영 장관이 원래 목표인 원내대표가 되고 현재 원내대표인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무총리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성훈 논 최수연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KB 금융 지주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정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이요. 네. 그러면 정호원 국무총리 후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네. 왜냐면 여권의 구도가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완구 원내대표를 뽑아서 총리로 갈 가능성 네.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점을 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교체된다면 현재 그 안정되게 당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고 또 박 대통령의 신임이 있고 또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그 현역 의원으로서 가장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현재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친박계의 그 정치력이 있는 또 중진 인사 또 함께 거론이 되고 있죠. 네. 자, 개각 이야기 앞으로 계속 불붙을 것 같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마평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